완성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중개가 완성되면 당연히 보세요.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 작성하죠. 그 조문에서 방금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했잖아요. 그럼 그때 확인 설명서니까 어때요? 이거 거래계약서랑 확인 설명서는 작성 의무가 똑같은 시기예요. 조문도 똑같이 생겼어. 그럼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공부하면 이제 두 문제 맞추는 거예요. 뜻은 아시겠죠? 그럼 보시는 대로요. 확인 설명서를 거기서 누가 작성해요? 제일 앞에 주가 개업공사한다 있잖아. 반드시 개공이 작성해야 돼요. 근데 소공들 어때요? 작성할 수 있겠죠? 근데 언제 작성해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죠. 방금 제가 앞에 그림에서는 중개 의뢰받으면 중개 완성 전 했잖아요. 그럼 중개 완성 전에는 이 선이 없었어요. 무슨 말 알죠? 그럼 중개가 이제 완성되었으니까 요 선 있는 거예요. 완성되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어때요? 완성 전 하고 내요. 완성 전. 그럼 시기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뭐도 작성해요? 확인설명서 작성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거래계약서도 당연히 누가요? 개공이 작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제 작성하고 여기다가 뭐예요? 서명 및 날인하죠. 방금 거기 이제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었잖아요. 서명 및 날인. 근데 여기는 서명 및 날인이죠. 서명 또는 날인 아니죠. 몇 번을 출제했는지 모를 만큼 많이 냈어요. 서명 또는 날인으로.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요. 서명과 날인을 둘 다 해야 되는 서식은 딱 두 개예요. 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예요. 나머지 서식들은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럼 실제 나머지 서식들 나올 때 서명 날인 신경 쓰지 마세요. 그쪽을 출제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럼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 작성하는데 서명 및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출제를 하지 다른 쪽에다가 지금 서명 및 날인 잘 안 내요. 근데 왜 여기는 그렇게 출제하느냐? 원래는 서명 또는 날인이었어요. 법 조문이. 1985년부터 2006년까지 전부 서명 또는 날인이었어. 근데 왜 갑자기 서명 및 날인으로 바꿨습니까? 아니 소장들이 도장을 중개사무소에 맡겨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서명 또는 날인이면 서명을 하거나 날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소에 자격증 없는 중개 보조원들이 계약서를 쓰고요. 확인서 쓰고 거기다가 지가 어때요? 소장님 이름 적고 도장만 소장 도장 찍으면 끝인 거야. 지금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럼 도장을 사무소 맡기니까 자연스럽게 자격증을 빌려준 효과가 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려고 어때요? 서명 및 날인을 바꾼 거야. 이거 서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필로 꼭 이름 쓰라고. 본인이 자필로 이름 써야 돼. 그리고 도장 어때요? 등록된 인장 꼭 찍어라 되는 거죠. 그러면 서명 날인 의무자가 누굽니까? 보세요. 당연히 개공해야 되죠. 개공이 작성했으니까 개공합니다. 근데 법인 같으면 대표자고요.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입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를 실제 분사무소에서도 계약한 경우에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된다는 지문 엄청 잘 냈고, 아니 대표자를 분사무소마다 다니면서 도장 찍으라 하면 어때요? 미친다니까 이거. 분사무소가 200개야. 그럼 도장 들고 뭐 투어합니까? 대표자가? 말이 안 되죠? 분사무소는 누구만 한다? 책임자만. 그럼 이렇게 이제 서명 날인 하고요. 또 있어요. 누구? 소공이 있습니다. 자,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공이 어때요?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제가 이제 일부러 함께라고 쓴 이제 조문서에서 나와서 써드렸는데 왜 함께라고 써드리냐면요. 보세요. 요런 질문도 조심해야 돼. 소속 공사가 업무를 수행하여 거래계약서 작성합니다. 그럼 소공만 서명 날인하면 된다. X예요. 개공은 무조건 해야 돼. 그럼 개공은 본인이 계약서를 적었던 소공이 계약서를 적었던 개공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하고 소공은 소장님 이름 밑에다가 어때요?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거예요. 뜻은 이해했죠? 그래서 서명 및 날인에 대해서는 또는 잘 내고요. 거기다가 이제 누가 의무자인가 하는 것도 잘 내요.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명 날인 끝나면 교부하죠. 누구한테?
그래, 거래 당사자잖아. 우리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했어요? 권리 취득 거래인한테만, 일방한테만 했잖아. 근데 확인 설명서는 누구한테 나눠줘요? 그 쌍방한테 나눠. 그러면 확인 설명을 하지도 않은 매도인이나 임대인한테도 확인 설명서는 나눠줘야 되죠. 쌍방 교부예요. 구분하셔야 되죠. 그럼 매도인하고 임대인한테는 왜 나눠줄까요? 설명도 안 했는데. 아, 그렇지. 내가 매수인 임차인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하고 어때요? 확인시켜 드리는 거야. 그러면 확인 설명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중개 완성되었을 때 항목일까? 완성 전의 항목일까? 우리 확인 설명 언제 한다고? 완성 전에 했잖아. 그럼 제가 방금 매도인한테 확인 설명서를 나눠줄 때 내가 이런 거 확인 설명했습니다 하고 확인시켜 드리는 거 했잖아. 그 내용이 중개 완성 전 내용이에요. 이거 착각하면 나중에 서식 작성하는 방법에서 다 틀려버려요. 그럼 거래계약서나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확인 설명서의 내용은 언제 거 찍는다고요? 중개 완성 전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확인 설명서가 나중에 우리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확인 설명서 어디 써먹는 서식입니까? 안 필요 없는 서식이에요. 이거 확인 설명서가 뭐 등기할 때 필요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필요해요? 아, 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거 왜 적는 거예요? 그래, 매수인하고 싸울까봐 하는 거잖아. 매수인 임차인하고 안 싸우려면 매수인 임차인에게 내가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걸 표시하는 게 뭐예요? 확인 설명서단 말이에요. 표시하는 게. 그럼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우리 거래계약서 꼭 작성해야 돼? 의무니까 해야 돼. 그럼 안 적으면 계약의 효력이 없어?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 전부 다 낙성 분료식 계약이잖아. 맞죠? 그럼 계약서 안 적어도 어때요? 효력은 있어. 근데 우리 거래계약서를 왜 적어요? 법적 의무니까 적긴 한데 왜 적도록 했냐 이거 의무사항으로. 싸울까봐. 이 거래계약서가요, 나중에 뒤에 가면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우리 사무소에 보관하잖아요? 그럼 보관하고 뒤에 어디 써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소송만 안 붙으면 나중에 다 폐기하는 것들이야. 종이 쪄가지고. 그죠? 근데 왜 적도랍니까? 분쟁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확인 설명서는 중개 완성되면 작성해요. 근데 내용은 전부 다 어때요? 중개 완성 전 내용이에요. 이거 착각하면 나중에 서식 작성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이해했죠? 아, 이건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아,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도 중개 완성 전에 매수인이나 임차인한테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는데 언제 적느냐? 중개 완성되었을 때 적는구나. 그죠? 그 내용들. 그래서 이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작성을 하면 이제 교부합니다. 교부하고 나면 사무소 보관해야 되죠. 자, 보존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계약서도 보존하고 확인 설명서 보존하죠. 보관 연수가 달라요. 거래계약서만 몇 년이에요? 5년. 확인 설명서 3년인데 우리 앞 시간에 전속 중개계약서 배웠죠. 몇 년? 3년이에요. 3년. 우리 중개사무소의 보관 서류는 이게 다예요. 그럼 보세요. 거래계약서 5년을 3년이라고 출제합니까? 아니에요. 전속 중개계약서 3년짜리를 내 5년이라고 출제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이 전속 중개계약서도 잘 보세요. 이름이 전속 중개계약서죠. 계약서란 글자가 들어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가끔 출제원들이 이제 이걸 출제할 때요. 전속 중개 계약서라고 안 주고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사는 그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 내려야 된다니까요. 앞에 탁 떼버리고 어때요? 그 계약서라고 해. 그럼 그 계약서가 무슨 계약서인데? 전속 중개 계약서지. 그러면 5년 보관하면 틀렸죠. 이렇게 출제해요. 중개사무소에 보관하는 서류 3가지를요, 한꺼번에 출제했을 때는 난이도가 엄청 낮았어. 왜? 박스 안에 문제 출제해가지고,
중개사무소에 보존하는 서류 전부 고르세요. 그럼 거래계약서, 확인서면서 전속계약서잖아요. 그럼 틀린 건 뭐 내겠어요? 일반 중개계약서 이런 낸다니까요. 일반 중개는 우리 보관 의무 없댔잖아. 작성 의무도 없댔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세 가지인데 연수를 바꾸면 요거 바꿔요. 3년짜리 5년으로. 그 거래계약서 5년 차이 나는 거 꼭 아셔야 되고. 근데 거래계약서나 확인서면서는 원본을 꼭 보존해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 보관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원본, 사본, 전자문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계약서나 확인서면서는요, 보관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 보관하지 되느냐면요, 이게 전자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107페이지 가봅니다. 교재 107페이지. 170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보세요. 쌍괄리분의 확인서면도에 교부 되어 있는데요. 교부는 지금 첫 번째 줄에 거래 당사자 쌍방 챙기시면 되고, 쌍방. 그럼 쌍괄로 3번 가봅니다. 확인서면서 보존되어 있죠. 그럼 개업공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 중개업 확인서면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3년 보존하는데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거래자한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어때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있대.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면요, 전자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무슨 말 알죠?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에서 우리 의뢰인들은 어때요?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국가에서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 보관해줘요. 그럼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소에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럼 별도로 또 보존해야 된다,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거 틀리는 사람 없어. 사실 이거는 문제를 출제할 때 지문을 억지로 만들거든요. 억지로 만든다 보세요.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에 보관된 경우에도 중개사무소에 별도로 보존해야 된다. 이래내면요, 이상하네? 이러고 다 맞춘다니까. 그거 틀리면 중개사무소 하지 마. 자격증 따지 마. 내가 볼 땐 그런 거 틀리면요, 자격증 따도 사고 칠 것 같아. 자, 거래계약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방금 우리가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이나 시기는 다 똑같았죠. 똑같은데 보관 연수 다르죠. 또 다른 점이 있어. 이제 그게 뭐가 있냐면요,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어요. 확인설명서는 4종의 서식이 있어. 그래서 106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106페이지. 확인설명서 서식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서식이 4가지인데 서식의 제목 정도는 봐놓으세요. 첫 번째가 주구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예요. 주구용 건축물. 두 번째가 비주구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비주구용 건축물. 세 번째가 토지. 네 번째가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이에요. 이제 이 이름 정도로 아셔야 되는 건요, 나중에 항목을 가지고 출제할 때, 자,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래 주거든요. 그럼 이런 서식이 있는 거구나. 근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지 하고 구분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서식을 이제 가끔 출제하는데요, 그 출제 내용을 보면 보세요. 지금 109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서식 봅니다. 109페이지. 자, 이제 표를 보면요, 총 17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 봅니다. 서식 비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거기 지금 위에 표를 보면 1번, 2번, 3번, 4번 서식 노르마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1번 서식이 주구용 건축물이에요. 주구용 건축물. 2번 서식이 비주구용 건축물이고요. 3번은 토지, 4번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에요. 그럼 거기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1번 서식은
원래 1번부터 이제 15번 칸까지, 17번 돼 있는 거는 중간에 이제 거기 10번, 11번 때문에 참고로 들어간 거고, 원래 항목이 총 15가지 항목으로 돼 있어요. 그럼 시험에 나올 때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가 나오면 이제 작사는 요렇게 되는데,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입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비주거용은 상가나 공장이죠. 주거용 아니니까. 원래 확인 설명서에도 제목 보면요, 상업용, 공업용, 업무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주거용 건축물이랑 주거용 건축물이랑 어떤 차이가 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저 밑에 7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7번. 비스노 시설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주거용은 있죠. 근데 비주거용은요? 없어요. 그럼 비스노 시설이 뭔데요, 그럼요? 뭐 쓰레기 매립장이나 아니면 실제 이제 우리가 혐오 시설을 말하잖아요. 근데 공장은 어때요? 쥐가 혐오 시설이잖아. 그럼 비스노 시설을 적는 칸 자체가 없어요. 자, 그 다음 거기 칸에서 쭉 내려가셔가지고 15번 가보세요. 환경 조건이란 칸 보이죠? 환경 조건은 1조 소음 진동이에요. 그럼 1조 소음 진동은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데요, 여러분요? 지가 소음이 더 심하니까. 공장은 지가 시끄럽잖아. 그래서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칸 보세요. 16번. 현장 안내에 있다 없다? 없죠.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상가 건물이나 공장 건물도요, 우리가 중개하려면 현장을 어때요? 가봐야 되죠. 그런데 이게 서식을 만들 때 이건 누락시킨 거죠. 그러니까 1번 서식만 개정하고 2번, 3번 서식을 개정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언바란스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입니다 라고 시험에 나오면 이게 전부 정답이에요. 그러면 상업용이나 공업용 건축물을 중개하고 실제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비스노 시설을 기재해야 된다. 1조 소음 진동을 기재해야 된다. 이래 나온다니까요. 지문은 이게 다 정답이에요. 얘만 나오면 이게 정답이야. 왜? 주거용하고 차이점을 내려고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문제를 만든 거니까. 무슨 말 알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상가 한번 볼게요. 토지 한번 볼게요. 토지. 그럼 보세요. 토지 확인 설명서야. 여기서 말하는 토지 확인 설명서는 건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거기 보시면요, 건물에 관한 항목을 싹 다 빼면 돼요. 그럼 건물에 관한 항목을 빼는데 가장 첫 번째가 여기 임야나 농지 말하잖아요. 그럼 임야 농지에 경비실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관리에 관한 사항 있죠. 이거 없어요. 거기 지금 칸으로 보면 6번 있죠. 6번. 관리에 관한 사항 아예 없고요. 10번, 11번은 체크 안 해도 돼요. 10번, 11번은 이게 이제 주무동산에만 들어간 항목이라서 이제 굳이 시험에 안 내고요. 그 다음에 13, 14, 15, 16 보세요. 13, 14, 15, 16. 13, 14, 15는 상태 관한 자료죠. 우리 왜 집안에 있는 거 있었잖아. 내 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1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 그죠? 그럼 이거 집안에 있는 거니까 토지 서식을 작성할 때는 이런 항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토지도 사실은 현장 가봐야 되죠. 근데 현장 안내가 없어요. 이게.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환경 조건이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오긴 했어. 왜? 환경 조건은 오로지 주거용에만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보세요. 토지에 관한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틀린 거 고르세요. 1조 소음 진동을 기재해야 된다. 농지에 무슨 1조 소음 진동이 있어. 없죠. 근데 다른 것도 충분히 답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굳이 정답으로 많이 나온 게 환경 조건은 오로지 주거용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 조건이. 이게 독특해서 이제 내는 건데, 자,
올해는 조심할게요. 현장 안내도 오로지 어디에만 있다. 주구용 건축물에 비해서. 그럼 요 두 가지는 주구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만 있으니까 답으로 출제를 많이 했다. 요거. 자, 항목상 차이점은 요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다음 순환 때 할 겁니다. 다음 순환 때 한번 하죠. 서식. 근데 서식 이게 워낙 양이 많은데다가요. 뭐 출제 빈도는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하는데 굳이 서식을 나는 이거 안 해도 나는 80점 받겠다 하면 어때요? 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126페이지 갑니다. 126페이지. 이제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돼 있는데요. 근데 요거는 우리 방금 확인 서면 작성할 때 다 배웠어요. 제가 그림도 똑같이 그려놨어. 보세요. 거래계약서 누가 작성해요? 개공이 작성합니다. 언제 작성해요? 중개 완성돼야 되죠. 그때 이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뭐도 작성한다고? 확인 서면 작성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작성하고 나면 서명 및 날인 하죠? 그 서명 날인 누가 해요? 개공이 합니다. 법인 같으면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합니다. 근데 당해 업무 수행한 소공이 있죠? 그럼 소공과 함께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서명 날인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교부하죠? 쌍방 교부하고 중개사무소 보존하죠? 몇 년간 거래계약서는 5년, 확인설명서는 3년 보관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조문이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보관하는데 공인전자문서 때 보관돼 있으면 어때요? 보관 안 해도 돼요. 예외조항. 이렇게. 방금 우리가 확인설명서랑 똑같은 내용을 봤는데 보관 연수 다른 거. 저 또 한 가지는 서식이 있다 없다죠. 그럼 서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책에 보시면은 자 127페이지 봅니다. 차이점 볼게요. 127페이지 저 밑에 이제 큰 제목 2번에 거래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서식이 없다고 해서 개공이 자기 마음대로 내용을 정해서 적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해결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계약서에는 요 필요적 기사항을 다 적어라. 그럼 거래계약서 문제를 출제하면요. 얘를 반드시 내요. 외우셔야 되죠. 이건 산수 갑산을 가더라도 외워야 돼. 물론 작년에도 이제 아예 출제를 했던 거고. 자, 그러면 암기표를 보시면요. 암기표에 6페이지. 자, 9번 한번 보세요. 9번. 자, 거래계약서에 필요적 기사항 돼 있고, 이제 그 밑에 암기요령 봅니다. 암기요령. 차인표의 계약 금액을 전인권이에게 같은 조건으로 설명하니까 밖으로 나갔다 돼 있죠. 성질 나쁜 게 누구라고? 전인권이라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인표.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죠. 자, 계약 금액. 그죠? 또, 물건의 인도실 인권. 권자는 웬만하면 권리 문제. 예. 조건 설명이죠. 그 밖 계약서 할 때 박자죠. 인표의 계약 금액을 인권의 조건 설명회가 밖으로 나갔다 이거죠. 그 내용들. 근데 처음에는 뭐 차인표 전인권이하고 외우다가요. 나중에 조사 다 떼고 외우던 이제 느낌이 있어요. 인표, 계약 금액, 인권, 조건 설명 밖. 이렇게 이제. 그럼 이래볼게요. 이거를 이제 한 문제를 출제를 해. 근데 출제를 하는데 그럼 항목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래계약서에 기재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이래 내야 되죠. 그럼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아닌 것으로서 내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본 항목을 집어넣을까? 한 번쯤 본 거를 넣을까? 한 번쯤 본 거를 넣어야지 이제 헷갈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한 번쯤 본 거는 어디서 따가지고 이제 여기다 넣을까? 방금 우리 확인 설명사항 9가지 있었잖아요. 거기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기재사항이 아닌 것 고르세요 하잖아요. 그럼 여기 중개보수 이런 거 넣는다니까 중개보수에서 본 것 같아. 확인 설명 항목이야. 확인 설명서도 들어가. 그죠? 자, 우리 취득시 부담하는 조세 있죠? 취득세도 어디만? 확인 설명 쪽에 있어. 이거 없잖아. 없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나중에요. 암기할 사항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약간 구분하다가요. 일주일 지나면 싹 다 까먹고 오죠. 선생님, 저는 일주일 아니고 어제 배운 것도 기억 안 나는데. 맞아요. 원래 이제 지나가면 막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원들은 여러분들이 확인 설명 사항도 외울 것이고 거래계약서 기재사항도 이제 외울 건데 이게 두 개가 헷갈릴 거다. 같이 내면. 그래서 출제를 해요. 중개보수나 취득조세. 그죠? 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있어 없어요? 없죠? 그쪽하고 이제 구분하려면 이제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세 가지가 핵심이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필요의 계상은 모든 계약서의 공통사항이죠. 거래계약서잖아요. 그럼 매매를 하든 임대차 하든 어때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은 우리가 왜 임대차 할 때는 추가 항목이 있었잖아요. 4가지 항목이 추가가 됐는데 이쪽은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요 항목들을 정확히 적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암기를 꼭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이쪽은. 자, 그래서 이제 필요적 계상을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재에서 이제 한 가지요. 127페이지 보면 방금 우리 필요적 계상 바로 위에 있어요. 그 위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거짓 기재 및 이중작성 금지 의무 되어 있죠. 의의를 봅니다. 자, 개업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 계약서, 이중계약서죠.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위반 시 제재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개업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부담하고요. 등록 취소 처분받을 수도 있다 되어 있죠. 요거 상대적 등록 취소예요. 요거 개공이 만약에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이중계약서 적으면요. 이건 상대적 등록 취소인데 이거 앞에서 한번 했어요. 보세요. 우리 개공 거래계약서나 또 자격증이나 등록증 빌려주면 안 되죠? 빌려 쓰면 안 되죠?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죠? 거기다가 이중 사무소 다 했잖아요. 여기 이제 이중 계약서가 마지막이거든. 그럼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하게 되면 개공은요,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근데 사무소를 2개 두거나 계약서를 이중 적으면 어때요? 상대적 등록 취소예요. 이게 이중이 들어가는 게 이제 4가지인데 다 했어요. 개공이 이중 등록하거나 이중 소속하면 무조건 등록 취소해버려요. 왜? 남의 집에 물건 다 빼오잖아. 무슨 말 알죠? 근데 사무소를 2개 둔 거는 등록은 한 번 했잖아요. 그럼 등록을 한 번 했는데 불법 사무소를 한 번 둔 거는 자기 영업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다른 중개사무소에 폐를 끼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 등록 취소예요. 자, 이중계약서를 적었어. 그럼 보세요. 이중계약서를 적어주는 거는 개공을 위한 거예요? 어린이 위한 거예요? 이중계약서 적으면 개공이 뭐 더 생겨요? 이중계약서를 왜 적어요? 어린이들 탈세하는 거 도와주잖아. 개공한테 뭔 이익이 있어 이게. 나는 10원도 더 받는 것도 없는데. 그죠? 그럼 이중계약서를 적었는데 이건 의뢰인들이 부탁해서 적어주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게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무조건 등록 취소한다 좀 부당하잖아. 그래서 등록 취소하거나 업무 중지하거나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건 거죠. 내가 나 스스로 본인한테 이익을 챙기려고 상대방을 피해주는 것들 어때요? 무조건 등록 취소해야 돼.
근데 상대방한테 피해는 안 주지만 내가 어때요? 이익을 조금 챙기거나 또는 의뢰인들의 불법을 어때요? 도와주다가 실제 위반한 것들은 그렇게 심하게 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표현은 제재는 그겁니다. 자, 거래계약서에 이제 작성하는 방법 다 보셨습니다. 거래계약서는 사실상 뭐 우리가 표준 서식이 없는 것 책을 넘어가 보세요. 128페이지. 자, 거래계약서 서식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모든 서식은 국장이 정하니까 조문 앞에 국장 나오죠. 개업공사 작성은 거래계약서에 표준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권장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규정의 의무일 뿐 실제로 거래계약서에 관한 표준 서식은 없다 돼 있죠. 서식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법 조문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다는 표현만 있지 서식을 국장이 안 만들어 놨어요. 근데 국장이요, 지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건 못 만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부동산 종류가 몇 가지예요? 부동산 종류가 수천 가지. 어떤 사람들은 뭐 아파트, 토지, 상가, 토지가 다 똑같아? 농지, 임야, 그죠? 상업용지, 주택용지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럼 건물이라고 다 똑같아? 상가 건물도 있지만 뭐예요?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 있고 창고도 있고 막 거기다가 이제 실제 우리가 아파트라고 다 똑같은 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서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 매매 계약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럼 토지 매매 계약서는? 그럼 토지 매매 계약서 아니지. 농지 매매 계약서, 임야 매매 계약서 다 만들어야 돼. 그럼 표준 서식을 수식까지 만들어야 되죠. 그 할 수가 없어요. 서식이 왜 없는지 아시겠죠? 표준 서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금융임대차 보호법 가면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있어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있어.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요, 법무부 장관이 만들었어요. 그럼 법무부 장관은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권장할 수도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그 계약서를 만들어놨어요. 왜? 단독 거래의 계약서잖아요. 그게 표준계약서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래계약서는 무슨 뜻이에요? 모든 계약서의 표준서식이잖아. 그럼 모든 계약서의 표준서식을 만들 수가 없어, 국장이. 없는 이유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선생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법정서식이 있던데요. 그건 있어요. 국장이 만든 게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 만든 거예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저도 그거 많이 적었어요. 나중에요, 여러분 상가 중개하면요, 임대차 중개하면, 매매는 아닌데, 임대차 중개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권장하는 사항이라 되어 있어가지고. 그죠? 거기는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법 조문도 쫙 있고 막 몇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거 써야 돼. 근데 우리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다. 누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국장이 이래 되는 거죠. 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마치고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 갑니다. 자, 오늘 마지막 단어는 되겠는데요. 6절 보면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보통 한 2, 3년에 한 번쯤 출제합니다. 2, 3년에 한 번쯤 출제를 해요. 작년에 안 냈어요. 올해 나올 확률이 60% 이상입니다. 작년에 제가 설명할 때는요, 작년에 제가 수업할 때는 해서 올해 나올 확률이 한 20, 30% 됩니다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안 냈기 때문에 올해 확률이 높아졌어요. 이게 확률적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목 한번 보세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이죠. 그러면 계약금 등을 반환 채무 보세요. 여기서 계약금 등 돼 있잖아. 중도금, 잔금 다 포함이고 반환돼 있잖아요. 돌려주는 거잖아. 채무는 뭐예요? 의무. 자, 이제 민법 공부를 하니까 아셔야 되죠. 채권은 권리자, 채무는 의무자, 의무자. 이제 이건
계약금 등을 돌려줄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해 준대요. 그럼 계약금은 원래 지급해야 되는 사람은 매수인 임차인이죠. 그럼 돌려줄 의무는 누구한테 있을까? 매도인하고 임대인이잖아요. 돌려준다며 반환 채무잖아요.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럼 왜 돌려줘야 될까? 뭐 계약이 어째 됐겠지 뭐.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뭐 했을 거 아니야. 뭐 해제를 했거나 그죠? 뭐 위반을 했거나 그럼 계약금 돌려줘야 되죠. 근데 돌려주면 되지 뭐 문제가 있냐고. 다 써버렸는데 매도인이 다 썼다는데 뭐. 그럼 매도인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됐어. 그럼 빨리 계약금 돌려줘야 되죠. 근데 지가 다 썼대. 배째라 이래 나온 거지. 그 매수인은 어때요? 미쳐버리는 거죠.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하면 뭐해? 없는데 돈이. 여러분들도요, 나중에 저 사람이 나를 손을 끼쳐가지고 내가 소송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잖아요. 그 사람한테 돈이 있을 때나 부동산이 있을 때 소송하는 거야. 없는데 뭐하러 소송을 해? 소송비만 날리지. 저도 예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땅을 사는데 중개사무소를 안 통하고요. 직거래 한다고 그 10억짜리 땅이에요. 계약금을 1억 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인간 땅이 아니고 이게 문중 땅이야.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는 거죠. 종중이나 문중 땅은 총유물이잖아요.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해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아니거든요. 그럼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 종중 땅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종원의 이름으로. 근데 그걸 등기부에 딱 소유자로 나타나니까 어때요? 그 사람 건 줄 알고 계약금 1억 줬단 말이야. 들고 튀었어요. 그래, 이제 튀고 나니까 제 중개사무소 와서 어때요? 이제 상담을 한 거야. 선생님, 어떡할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못 받아요. 그 부동산에다가 실제 뭐, 감유하거나 이러면, 감유가 되냐고, 그게 총유물인데. 그게 소유물도 아닌데. 그럼 제가 소송을 할까요?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안 된다니까요. 왜? 그 사람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근데 굳이 하지 마라고 난리 쳤는데 소송을 했어요 또. 변호사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변호사가 하랬대. 변호사는 당연히 하라지. 그래. 변호사 법무사들은 무조건 하라고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은 승소하든 패소하든 상관이 없다. 없어요. 소송했어. 당연히 승소했지. 판결문만 지금 12년째 갖고 있죠. 왜? 계약금 들고 튄 사람이 돈이 10원도 없는데 뭐. 그 소송 같은 거 할 때도요.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야지 그게 유효한 거야. 무슨 말 알죠? 그 소송비만 또 날려서 그 사람은 변호사비하고 소송비하고 다. 근데 이런 일이 이제 자주 벌어진다는 거지. 무슨 말 알죠? 그럼 자주 벌어지니까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계약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자 하고 만든 게 이 조문이에요. 법조문.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계약금을 잘 돌려받으려면 이 계약금을 매도인한테 주면 될까 안 될까? 매도인 줘버리면 다 썼다니까. 매도인 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계약금을 매도인 안 주고 매수인이 계속 갖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수인이 계속 계약금을 갖고 있으면 이거 계약 승사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주긴 줘야 돼. 누구한테 줄까? 예치 명의자가 있다고요. 그럼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고요?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예치제도. 자, 그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쌍걸로 2번 가보세요. 뭐 도입 취지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치 권고라는 제목 보세요. 자, 개업공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돼 있죠. 자, 예치 명의자에게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돼 있죠. 뭐 이때 거래 당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강제할 수는 없다 돼 있는데 이건 권고사항이에요. 그럼 보세요. 방금 우리가
계약금 등을 예치한다 했잖아요. 그럼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예요.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이놈 조심하면 돼. 그럼 개업공사는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지만 잔금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X예요. 잔금까지 다 맡길 수 있어. 끝까지. 근데 방금 조문에서 언제까지 맡깁니까 하면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돼 있잖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이행이 이 계약이 뭐예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이잖아. 그럼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다. 매매 같은 건 다 끝날 때까지야. 임대차는 점유할 때까지죠. 그럼 그게 이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인데 이건 가끔 시험에 나오면요. 계약 체결 시까지 이래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게 계약 체결 시까지 돈을 맡긴다? 계약이 체결돼야 돈 주잖아요. 그럼 계약 체결 시까지 돈 맡긴다는 건, 이 앞뒤 말이 안 맞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출제인이 또 출제해요. 전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말도 잘 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놨노?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돈을 이제 어디다 맡깁니까? 하는 건데요. 자, 책을 잠깐 한 장 넘어가 보세요. 여기 순서를 좀 뒤바꿔 놨는데, 130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우리 예치기관이죠. 그럼 예치기관은 돈을 어디다 맡깁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 돼 있죠. 근데 중개사법에서는요, 공제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요, 오로지 협회밖에 안 돼요. 그럼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 다른 말로 공사협회 이렇게 될 수, 예치기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보세요. 그냥 금융기관 돼 있잖아요. 그럼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내가 우체국에다가 돈을 맡깁니다. 어때요? 괜찮죠? 보험회사에다가 돈을 맡기고 싶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새마을금고, 축협, 관계없어요. 모든 금융기관이에요. 자, 법에서는 어떤 실제 규정이 없으면 제가 전부 다 했죠. 모든 금융기관이 예치기관입니다. 이거 예전에요. 우체국을 최신관서라 하거든요. 최신관서 함냈다가 되게 시끄러웠어요. 왜?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보세요. 129페이지에. 자, 그러면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맡기는데 누구 이름 맡기느냐? 이게 예치명의자예요. 그럼 예치명의자는 요렇게 7사람의 이름으로 맡길 수 있어요. 보세요. 예치기관은 예시적 표현이에요. 예시. 그러니까 등 붙었잖아요. 예치명의자는 열거적 표현이야. 요 사람만 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게 다른 사람은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니까, 그죠? 우리가 예치명의자에 보니까 최신관서 있죠? 그 출제위원이 이제 지문을 요래냈다고. 우체국 예금 보험법에 따른 최신기관은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이래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제 X하고 이제 다 X하고 정답 찍고 나왔더니 틀렸네요. 그게 O단 말이에요. 수험생들이 이제 이의신청을 하는데, 야, 최신관서는 예치 명의자지 왜 예치기관이냐 하고 심지어 뭐 이의신청하고 소송까지 갔어. 이거 예치기관에 최신관서가 어딨냐 이제 이렇게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고지식하게 막. 근데 다 패소했죠. 왜? 우체국도 금융업 한다 이거야. 우체국도. 당연히 여기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모든 금융기관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계곡미를 예치할 수 있죠. 또 은행, 보험회사, 최신관서. 은행, 보험회사, 최신관서는 금융기관이네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
공제사업자 여기 있죠, 협회. 신탁업자 여기 있죠. 그럼 얘들은 예치명의자이면서 뭐예요? 예치기관이네. 근데 개업공사하고 전문회사는 오로지 예치명의자만 되죠. 그래서 거기 예치명의자 중에서 제일 밑에 쌍으로 씌어도 한번 보세요.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 중도선,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가 되는데 제가 짧게 그냥 전문회사만 썼어요. 왜 이거 조문을 막 뒤틀어서 내진 않아요. 그럼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뭐 없어요. 이게 미국 가면요. 에스크로업자라 불러요. 에스크로업자.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여러분들 에스크로라고 들어봤어요? 에스크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에스크로업자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 영어 찾으면 없어요. 영어 아니에요. 이게 로마자하고 영어를 합성어예요. 에스코트란 말 들어봤어요? 에스코트. 스크롤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거 두 개 합친 거죠. 에스코트가 뭐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설명이 좀 어렵다, 그죠? 아, 요거 에스코트라는 것은 선행한다 뜻이죠. 스크롤은, 롤은 들어봤는데, 스크롤 못 들어봐서, 롤이 뭐예요? 둘둘 관계 있죠? 이게 로마자예요. 이게 로마에서는 이렇게 이제 문서를 전부 다 동그랗게 말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서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스크롤이 뭡니까요? 계약서예요. 그럼 계약서의 내용을 선행해주는 전문회사가 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의 에스크로업자가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도입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이런 회사가 있으면 부동산 거래 사고는 절대 안 나요. 그런데 왜 도입을 못했을까? 법무부에서 반대를 엄청 했거든요. 자, 보세요. 내용은 이래요.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매매계약 했죠. 그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급해야 되죠. 근데 계약금 어디 줍니까? 에스크로업자한테 줘요. 그럼 에스크로업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때요? 권리 분석 새로 하고요. 물건 분석도 새로 하고 매도인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이 사람들이 다 하는데 이 에스크로업자 안에 보면요. 권리 분석사, 법률 전문가, 중개사무소, 등기 업무하는 법무사까지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그러면 이 계약금을 한 1억 받았는데 하자가 있으면 어때요? 하자만큼 빼고 돈을 줘요. 그럼 매도인한테 9천만 원 줬어. 그럼 매도인이 만약에 이 금액에 문제가 있다. 너무 작지 않느냐 하면요. 에스크로업자 상대로 소송해야 돼. 매수인한테 태클 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법무법인인데 지가 이길 수 있는가? 못 이겨요. 너 1,000만 원어치 하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부동산 어때요? 매수인한테 등기까지 다 넘겨줘요. 그럼 여기서 다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들어오면 하나의 실제 이제 법인 안에서 어때요? 중개부터 등기 업무까지를 전부 다 원스톱을 해버린다고 이거를. 그럼 우리나라 법무사 다 굶어 죽잖아. 무슨 말 알죠? 이래서 도입이 안 됐어요. 이 도입만 되면 제가 볼 때는 거래 사고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그 만약에 이제 이게 하자가 있습니다 하면 이제 도저히 거래할 권리의 하자가 있어서 거래가 도저히 안 돼. 그럼 어때요? 1억 돌려줘 버려요. 야, 이 부동산 안 된다. 너 위험하다. 그럼 사고가 없지 뭐.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없는데 나중에 도입할 거를 대비해서 어때요? 조문에 미리 넣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요 사람만 어때요? 예치 명의자가 된다. 예치 명의자. 자, 우리 암기표 보세요. 암기표. 예치 명의자 외우셔야 됩니다. 제일 위에 8번 보세요. 제일 위에 6페이지 8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제도의 예치명의자 암기 요령봅니다. 중원 보신 채공 전문 해놨죠. 여기 보세요. 글자 딴 거예요. 중원 보신 채공 전문.
중원 하니까 선임 생각나죠? 예. 선임은 보신체, 몸을 보신하는 거죠. 공덕의 전문가죠. 예. 중원 보신체공 전문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요렇게 예치명의자 외우는데요. 그 암기 요령의 옆에 보세요. 예치명의자 아닌 자. 매도인. 매도인으로 예치한단 말이 돈을 준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법원 어때요? 아, 이거 법원 냈을 때 많이 틀렸어. 법원은요, 계약금을 예치하는 곳이 아니고 공탁금을 마치는 곳이잖아. 공탁금. 무슨 말 알죠? 돈을 맡긴 맞는데 법원은 공탁금을 예치하는 곳이지 계약금을 예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 변호사 어떨까? 안 됩니다. 소공 어떨까? 안 됩니다. 오로지 계공의 이름으로만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형 보장을 했어. 그럼 계약금을 잘 돌려받을 의무를 인하도록 예치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치해놨으면 이제 나중에 사고가 나면 돌려받잖아요. 문제가 없겠네. 근데 예치 명의자 중에 잘 보면 돈 들고 틀 놈이 하나 있죠. 누구? 그래. 난 네가 더 불안해. 계공이에요. 그래서 이 계공은요. 자신의 이름으로 예치했을 때는 예치금을 관리해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예, 못 들고 튀게.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다시 뒤로 넘어가서 130페이지. 자, 큰 제목 2번 가보세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 그 이제 개업공사 의무사항 돼 있죠. 첫 번째가 거래 안지를 위한 필요사항에 약정돼 있는데요. 그 이런 겁니다. 이건 돈 받기 전이에요. 그럼 개공한테 이제 부탁한 거야. 매도인 매수인이 이제 앉아가지고 그럼 우리 돈을 맡기는 건 좋은데 합의했어. 그럼 소장님 이름으로 좀 맡아주세요. 그럼 소장님이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거 나중에 돈 찾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어때요? 인출하는 방법을 미리 정하라 이가. 요 약정사항이에요. 그 밑에 내용은 안 봐도 돼. 내용을 막 잔뜩 설명하는데 그 설명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아, 그럼 미리 정하라. 그럼 나중에 어때요? 우리가 둘이 같이 왔을 때만 돈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매도인이 와가지고 지 혼자 왔을 때 돈 주세요. 이러면 그냥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출하는 방법을 서로 정하라 이거야. 정하라. 그럼 방법을 정했어. 그럼 돈을 받아야 되죠. 그럼 돈 받았단 말이에요. 어디 갔어요? 은행 갔죠? 그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데 이때 개공은요. 자기 소유의 증거는 반드시 분리해서 관리해야 돼. 그럼 현재 계좌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고요. 이것도 중개사무소 실제 어때요? 이거 중개수수료 예치 계좌에 이제 뭐 예치할 수 있다 이래냈다니까요. 중개사무소 입출금 계좌에 넣으면 안 돼 이거. 완전히 독립된 통장을 만드셔야 돼. 자기 소유의 증거는 어때요? 꼭 분리하라 돼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럼 새로운 통장 만들어 넣었어. 그럼 돈을 이제 계약금을 딱 5천만 원 넣으니까 갑자기 이제 여동생이 하나 전화가 왔어. 남편 사업하는데 내일 모레 부도난데 5천만 원만 빌려달래. 빌려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안 줘야 되는데 더 이상 어때요? 내일 모레 부도난데 어떻게 이거를 내 통장으로 지금 5천만 원 있어. 줘야 되겠어요? 절대 주지 마라고. 그죠? 요거 거래단서 동의없이는 절대 인출하지 마라. 인출 금지 조항이죠. 그래도 인출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요거 보증 설정해 주셔야 돼. 예치 대상 금액만큼 보증을 설정해 된다. 그럼 5천만 원 받으면요. 5천만 원짜리 보증서 어때요? 끊어 주셔야 돼요. 그럼 매수인한테 5천만 원 받았으면 매수인한테 어때요? 보증서를 끊어 주셔야 돼. 요거는 무슨 뜻인지 알죠? 왜? 자기 앞으로 돼 있는 통장에다가 몰래 뺐으면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 쓰라 이거 보증 쓰라. 이제 그 내용들이죠. 자, 근데 만약에 요거 위반했어. 뭐예요? 처벌조항은 업무중지입니다. 업무중지.
그럼 돈을 자기 돈하고 섞어서 이제 분리 관리 안 하고요. 몰래 뺐다 넣었다 하거나. 그죠? 이러면 업무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중지. 그래서 이제 개공의 의무사항들은 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 자, 근데 이제 입장을 볼게요. 방금 매수인은 계약금을 이렇게 예치를 잘 해놓으면 잘 돌려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또 개공의 입장에서 보면 개공은 자신의 입으로 예치하다 보니까 이런 법적 의무도 생겼죠. 매도인은 어때? 매도인은. 여러분 매도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아니 매수인이 돌려받을 걸 우려해가지고 어때요? 맡깁시다 해서 합의는 해줬어. 근데 개공 이름으로 합의하다 보면 이제 실제 맡기다 보니까 개공은 통장 잘 만들어서 지금 맡아놨대. 근데 개공은 지금 이제 맡고 있으니까 뭐 계약은 다 성사가 된 거지. 근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보세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계약이 한 건으로 끝나요? 연속이 돼요? 연속이 되잖아요. 집을 팔았잖아? 그럼 지도 집을 사야 되잖아. 임대인 입장에서 만약에 임차인하고 계약했으면 자기도 임대 하려면 어때요? 집을 하나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보통 주지 자기 통장 안에 돈이 수억씩 갖고 있는 사람은 없죠. 이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계약의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 이거야. 무슨 말 알죠? 그래서 매도인이나 임대인한테는요 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게 뭐냐? 매도인 등의 사전수령입니다. 거기 130페이지 쭉 위에요. 방금 읽었던 그 2번 제목에 쌍갈 5번 가보세요. 위에 예치금에 선수령돼 있죠. 보세요.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에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그럼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자는 누군데요? 매도인, 임대인 등입니다. 매수인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조문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간단히 정리 한번 보세요. 우리 보증서를 교부합니다. 누구한테? 예치 명의자한테요. 이거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는데 예치기관이라고 몇 번이나 출제했어요.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죠. 그래 돈을 줄 거 아니야.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합니다. 근데 이 보증서가 뭡니까 하면요. 계약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예요. 근데 이 보증서는 어디 가서 끊습니까 하면요. 이게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끊어요. 우리나라 서울보증보험회사 아세요? 네, 거기서 끊습니다. 그러면 보증서 발행기간 있고, 그죠? 보증서 교부하는 상대방 있죠? 그럼 잘 보세요. 보증서 발행하는 기간에 공인중개사 협회에 있다 없다? 없어요. 신탁업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이것은 이제 한 가지 보세요. 예치기관에 예치기관에 보면 공제사업자 협회가 있고 신탁업자 있죠. 예치 명의자에도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있죠. 근데 보증서 발행기관은 없어요. 이리 조심해야 된다고. 그럼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유일하게 어디만요?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예요.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형 보장은 요 내용인데요.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예치 명의자를 답으로 가장 많이 출제했고 단도 문제도 제일 많이 냈고 두 번째가 개공의 의무사항이에요. 두 가지. 그죠? 요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제7절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부터 가도록 하죠. 오늘 좀 일찍 마쳐야 되겠네요. 자, 저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